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가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이른바 스탠드 스틸을 한일 양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일본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지소미아 재검토 등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이 내일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결정하면 청와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자동차 시장까지 번지면서 지난달 일본차 수입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새로 일본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든 데다 타고 있는 일본 차를 팔겠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어제 일본을 찾은 우리 의원들과의 회동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던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 측이 만남 자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우리 방일단 관계자는 자민당 측이 한일 의원 연맹 관계자에게 전화로 취소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가 신형 방사포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란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17살 유동현 군이 오늘 오후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함은 하천이 불어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대가 오기 전 누구나 쓰라고 설치된 시설입니다. JTBC가 현장을 확인했더니 자물쇠로 잠겨 있거나 끈이 엉켜 재구시를 못하는 등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중 가장 깊은 성남역입니다. 계단이 100개가 넘고 경사도 굉장히 가파른데요.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에스컬레이터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깔딱 계단으로 불리는 인천의 지하철역들을 다녀왔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내일 일본 아베 내각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방콕에서 또 도쿄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일본의 태도는 요지부동이고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미국도 나서서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이른바 스탠스틸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외교적 해법은 물론 미국이 양국에 제시한 중재 노력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동맹국 간에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기들의 기존 입장을 좀처럼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걸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현상 유지를 하되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방안을 한일 양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우리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의 스탠드 스틸, 즉 현상 유지 중재 노력 자체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 노력 등 여전히 외교적 해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철회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청와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상황 점검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해서 했는데 혹시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됐는지 이 공개는 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논의된 대책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이 우리 기업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2시간 넘게 논의했습니다. 다만 대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제 내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외교적 해법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상황이 생기면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오후 늦게 백브리핑을 공지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는데요. 1%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 만큼 먼저 우리가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 자, 내일
아침 10시에 일본 가기가 열린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기도 하고 또 우리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아직 시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10시든 언제든 이것이 이루어지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뭐 같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저녁 8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적 해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현재로서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내일 오후 좀 늦게 아마 열릴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 회의가 내일 오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밤 사이에라도 극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원래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 10시에 일본 가기가 열린다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발표한다는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방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모임은 오후에 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전에 이미 일본 가기에서 결론이 다 나버리면 오후에 한미일 외교부 장관들이 만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 10시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게 조금씩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고요. 미국의 중재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아까 안혜근 기자 리포트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일본은 거부했다. 혹시 그 중재안은 어떤 거였는지 이것도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정부 소식통에 따른 정부 소식통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일단 일종의 휴전 협정 성격의 미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현 상황보다 추가 조치를 하지 말고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양쪽 모두 가만히 있자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제안, 그러니까 스탠드 스틸을 분쟁 중지라고 번역한 곳도 있지만 현상 동결로 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 한일 양측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제안이 있었냐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외신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중재안에 우리 법원이 압류한 이 전번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정부 관계자는 그런 안은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그 내일 가기가 열리기 전에 오늘 차관 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상황이 진전이 돼야 내일 가기에서 이것을 공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편에서는 차관 회의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혹시 차관 회의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에 대한 얘기가 청와대에 들어왔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도쿄 연결해서 그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오늘 상황 점검 회의에서 혹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까? 네, 오늘 회의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이 국방부 장관도 참여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폐기가 당연히 논의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소미아 재검토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가 즉각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을 통한 일본의 압박에 이 지소미아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지소미아 파기론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두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수미 기자가 청와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중재안을 외면한 채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의 윤서령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뭐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자면 국무회의에서 내려지는 건데 그에 앞서서 필요한 행정 절차들이 오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차관회의라든가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미 있었습니까? 네, 가기의 전 단계인 차관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이 경제산업성이 공표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아직까지 있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경산성 측은 공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함마저 이 폭풍 속의 전야로 해석되는 것이 이곳의 분위기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전 단계 예를 들면 사관회의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가기회의에서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공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보통은 이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은 차관회의를 거친 다음에 가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아베 정부 들어서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 가기로 직행하는 안건도 적지 않다는 게 이 총리 관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에 여전히 열릴 가능성은 가장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의 중재 시도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백색 국가 배제를 밀고 가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미국이 요청한 대로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강행을 하지 않고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였다라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신뢰 문제라고 주장을 하다가 안보 문제라고 한 번 말을 바꿨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설사 이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만든 이런 모순적인 구조 때문에 발을 뺄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미국의 중재 시도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감지가 된다면서요? 네,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아사히 신문 보도를 보면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예. 그동안은 미국이 한국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을 하게 되면 일본도 나쁘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뀔 것이라는 게 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우려와 부담감이 바로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려는 일본이 마지막까지 고려하고 있는 최종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아베는 일본 국회 첫날을 맞아 또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개헌을 언급했다고 하던데 짤막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이 헌법 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한몸이 돼서 임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 얘기를 하면서 앞세웠던 이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라는 말인데요. 이 표현 속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물론이고 한일 간의 갈등 상황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개헌과 직접 상관이 없는 국제사회의 문제를 걸고 들어가면서 개헌 추진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는 태국 방콕의 취재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7시 40분에 이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한 중재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된 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죠. 김선미 기자가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네, 약 30분 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태국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래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한일 관계가 주된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좀 전해드리자면 폼페이오 장관은 한일 두 장관이랑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바라고 이 지난 몇 주간 계속됐던 긴장 관계에서 한일 양국이 앞으로 나갈 길을 찾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즉 중재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용만 듣고 보자면 좀 원론적인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공식 기자회견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한일 갈등 관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태국 외교장관과의 이 회담 결과를 발표했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던 만큼 이 중요성 자체는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앞서서 오늘 오전에 거기서는 ARF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과 일본의 고노 외무장관이 따로 회담을 했습니다. 결과는 알려진 대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굳은 표정으로 서로 돌아섰는데 그 이후에 회담과 관련해서 더 나온 얘기들이 혹시 있는지요? 네, 사실 두 장관이 이 회담장으로 들어가기 약 10분 전에 이 취재진에게 그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목례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에도 표정이 굳어 있었고 이 짧은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는 회담장에서도 결국 계속 이어졌고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을 하고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곳에서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이 아베 정권 내부에서의 입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고노 외무상이 어떤 결정을 할 권한이 없고 이 본국에서의
우리의 입장을 이곳에 전달하고 또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본국에 전달하는 데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긴 뭐 고노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영향력이 있지는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렇게 회담이 평행선만 그리고 끝난 뒤에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 사태에 연기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뤄진다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을 재검토할 것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답을 했는데요. 그 어떤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강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일의 수출 규제 조치의 그 원인이 그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만큼 우리 한일 그 안보의 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함께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후에 만나는데 오전에 일본 가기가 열리게 되면 사실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 중재하거나 아니면 이럴 소지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네, 공식적인 외교장관 회담은 예상되는 일본의 내각회의 그 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곳 ARF에서는 한미일 장관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수시로 있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도 오늘 한일 장관을 만나서 몇 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오늘 밤 9시부터도 이 ARF에 참석하는 장관 등 이 수석 대표들의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한일 장관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소미아와 연계돼 있는 만큼 이 ARF 이후는 물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 뒤에도 이 폼페이오 장관을 필두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 10시라는 것은 그렇게 알려져 있을 뿐이지 아직 정확하게 10시라고 공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동적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선미 기자가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결할 분은 도쿄에 가 계신 분인데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의견도 내고 또 정보도 전해줬던 분입니다. 지금 도쿄에 가서 의원들도 만났고 또 언론과의 인터뷰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현지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통상 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를 잠깐 현지로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원래 이제 오늘 좀 저녁 때 귀국하셔야 되는데 저희 뉴스룸 때문에 좀 늦게 귀국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일본 정부가 내일 10시에 결정을 할 것이냐, 현지에선 그런 얘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일본 국민에게 내보내는데요. 방금 전에 일본 인사로부터 어제 가기를 열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일본 가기를 언제든지 열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기 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어제 가기를 열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한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아베 정부 시절에서 가기를 가기를 화금 이렇게 정기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제 가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을 뭐 결정했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아니지만 사실은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수시로 열 수 있는 가기이고 어제 그 일반적인 가기가 열렸을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100여 개가 품목에 지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른바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이 모든 품목들이 다 개별 허가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이제 가기가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조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한국으로 가는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방법을 정하는 시행세칙을 이제 개정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를
어느 제품에 대해서 지정할 것인지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그때 얼마나 많은 제품을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로 지정할지가 이번 사태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1,0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다 개별 허가하겠다고 달려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아무튼 개별 허가만이 가능한 그런 품목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일 수도 있는데 일단 배제가 되면 그래야 이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네. 적겠죠. 이건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됩니까, 그런데? 일본 현지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아베 총리의 무역 보복이 일본 산업계라든지 일본 전문가들의 어떤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산업계가 결국은 이게 지금 일본 수출에도 피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본 수출업계는 가능하면 개별 허가만 허용되는 그런 지정 품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 경제산업성 고시협의 단계에서 일본 수출 기업들의 그런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한테 아픈 품목을 골라서 개별 허가 품목으로 정해버리면 그게 사실은 좀 저희로서는 타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쿄에 가셔서 일본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났고 시민사회 인사들도 만나고 언론 인터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 인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짤막하게 좀 전해주실까요? 지금 일본 국민이 이 사태를 너무 좀 잘 모르고 있다. 제가 만난 국회의원도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서 위로금 2천만 원 준 사실을 저한테 처음 들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좀 더 일본 국민에게 우리 정부의 노력을 좀 더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이 아베 총리의 이 무역 보복이 우리 인권과 관계된 대법원 판결을 무리하게 개입하고 또 WTO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쿄에 가 계신 통상 전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정부와 업계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추가로 규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추리고 다른 수입처를 마련해 두는 것이죠. 탄소 섬유 같은 일부 소재는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워낙 대상이 지금 넓어서 당장의 혼란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경우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은 최대 1,100여 개로 늘어납니다. 이 중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품목을 골라 실제 규제에 들어갈 것이란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특정 품목은 개별 허가로 전환이 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일본이 허가 제도를 운영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거론되는 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와 부품입니다.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가 대표적입니다. 일본 기업 두 곳의 점유율이 50%를 넘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도 일본 소니의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유럽 등에서 대체 공급처 찾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일본 공작 기계를 대신할 수입처도 찾고 있습니다. 독일 제품이 대안인데 교체하더라도 당장은 혼선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안드로이드를 쓰다가 애플을 쓰면은 좀 조작이 좀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그런데 그 작업자들이 전부 다 그 기기에 다 익숙해 돼 있거든요. 수소차 등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는 아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체가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어제 자민당 간사장 측이 약속 시간을 30분 앞두고 우리 의원들과의 만남을 연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얼마 후에, 그러니까 어젯밤에 자민당은 이 만남을 일방적으로 아예 취소했습니다. 약속을 2번이나 어기면서도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고 하는군요. 도쿄에서 정정문 기자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일본을 찾았습니다. 특히 집권당인 자민당의 2인자 니카이 간사장과의 만남이 예고돼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약속을 불과 30분 앞두고 회동을 다음 날로 연기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인 어젯밤 9시 30분경 만남 자체를 취소하자는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방일단 관계자는
자민당 측이 한일의원연맹 관계자에게 전화로 취소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자민당의 반응은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일본 측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고 자민당에 함구령을 내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민당과 다시 만나겠냐는 질문에 우리 의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합니까? 우리가 이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국을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희들.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자제해달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는 자민당과 만남이 불발되며 공명당에만 전달됐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옷이나 맥주 같은 작은 소비에서 자동차와 같은 큰 소비로 번지고 있습니다. 새로 일본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갖고 있는 일본 차를 팔겠다는 사람들도 늘면서 일본 차 수입은 지금 30% 넘게 줄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렉서스 국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ES300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차를 받으려면 반년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요즘에 뽑으면 얼마나 걸려요? 차 받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조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더 빨라질 수도 있어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BMW 화재 등으로 문제가 된 유럽차 대신 일본차를 찾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상반기 일본차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들어 일본차 수입액이 32%나 떨어졌습니다. 일본 차들은 보통 다음 달에 팔 차를 한 달 정도 앞서 수입합니다. 업체들이 불매운동이 계속될 걸로 보고 주문량을 줄인 걸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일본 차를 사고 싶으니 견적을 내달라는 고객 문의도 눈에 띄게 줄었고 불매운동이 시작된 후 중고차 시장에서는 일본 차를 팔겠다는 사람은 늘어난 반면 사겠다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숨어있는 일본 식재료까지 샅샅이 찾아내서 콕 집어내는 이른바 핀셋 불매를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식당도 또 식품업체도 일본산 재료들을 바꾸려고 서둘러 나섰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입니다. 입구에 일본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식재료까지 일본산인지 따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입니다. 식초부터 맥주까지 가게에서 쓰거나 팔던 일본 제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손님들 오시면은 국산으로 좀 많이 찾으세요. 식초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국산으로도 충분히 다 이제 대응이 가능하고. 일본 음식을 파는 식당들은 일본산 식재료를 쓰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앞다투어 알립니다. 소비자들의 꼼꼼한 핀셋식 일본 불매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료라든가 무슨 조금이라도 일본 제품이 들어간 건 절대 구매를 안 해요. 일본 제품은 구매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본 원재료가 들어간 제품 목록도 공유합니다. 소비자들의 이런 움직임에 식품업체들도 서둘러 나섰습니다. 커피 우유나 딸기 우유에 쓰는 일본산 향료를 싱가포르산으로 바꾸는 걸 검토 중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이런 움직임 속에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 탑승객 수도 3분의 1 넘게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편의 승객은 6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4%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승객이 많이 줄어든 것은 대마도로 가는 편입니다. 일부 여객선의 경우에 승객이 절반 넘게 줄어서 운항 중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제품에 대한 다양한 불매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양상이 좀 다양해지다 보면 일본은 혹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 법조팀의 송우영 기자와 함께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이긴 한데, 그죠? 맞습니다. 이거 사지 않겠습니다,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또 불매운동도 소비자운동의 하나라서 우리 법이 정하는 법에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협적인 행동 등을 통해서 표현하는 건 일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궁금한데 사지 말아야 할 상품을 게재한다. 그런 뜻에서 예를 들면 이제 노노재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매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한 노노재팬 사이트. 정보를 제공한 거지 사지 말라고 강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동안 할인하던 일본 맥주를 앞으로 할인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한 우리 편의점들 모두 법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문제가 없죠. 노노재팬 사이트의 운영자는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법적인 거 다 이렇게 검토하고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그때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브랜드 매장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1인 시위는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폭력을 써서 손님을 쫓는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큰 피해가 생긴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그건 뭐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긴 있었는데요. 아, 있었나요? 예. 1996년에 옛날 일이군요. 맞습니다. 예. 1996년에 이제는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이 첫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 일부에서 그의 공연을 반대해서 이슈가 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공연이 열렸습니다. 종교단체 아니었던가요? 맞습니다. 종교단체 등 일부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말씀하신 일부 단체들이 입장권 판매사 등을 협박해서 한 공연 기획사가 마이클 잭슨과 맺었던 계약을 파기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획사는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배상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 배송을 거부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배송 거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 미이행이나 불법 파업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견해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부 지역에서 일본 차의 수리를 예를 들어서 뭐 거부하겠다. 기름도 뭐 안 넣어주겠다. 이런 경우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여러 사람의 안전과 얽혀 있는 문제라서 관련법에는 임의로 거부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정비소나 주유소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곳에 가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이런 거부가 매우 심각한 상태일 때 이 정도가 돼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어제 새벽에 북한이 또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고 우리 군은 이것이 미사일,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북한이 오늘 이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형 방사포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런 주장을 입증하려는 듯이 방사포 발사대 사진까지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 위로 발사체 한 기가 날아갑니다. 실내로 자리를 옮긴 김 위원장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지시를 내리고 발사 성공 보고에 웃기도 합니다. 조선중앙TV가 오늘 보도한 사진입니다. 이 매체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발사체를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측에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북한은 신형 무기라는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방사포용으로 보이는 발사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형 방사포가 설계한 대로 발사됐고 전투 효과도 검증됐다며 김 위원장의 위협성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이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와는 달리 우리 정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하지만 조선중앙TV의 이와 같은 보도에도 우리 군은 어제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맞다는 공식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추가로 사진까지 공개한 뒤에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여지를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의 분석이 틀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보도에도 군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선 추가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오후 늦게 발표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사진 속 발사체는 방사포가 맞다면서도 언제 찍은 사진인지 알 수 없다,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따로 해놓고 방사포 발사만 공개한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도
발사체를 미사일로 단정한 정보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군 관계자는 방사포의 유도 기술이 접목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방사포와 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인 속도마저 기술 개량으로 극복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포를 미사일로 잘못 판단한 게 맞다면 우리 군의 분석력에 허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서훈 국정원장에게 나온 질문입니다.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서훈 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북한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더 강력한 미사일 훈련을 진행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우리의 미사일 훈련 사실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 나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서훈 원장은 올해 북한보다 더 긴 사거리에 더 강력한 미사일 훈련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훈련 횟수는 10번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미사일 종류와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600km였습니다.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은 사정거리 800km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무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우리의 미사일 훈련 사실을 국회에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놓고 우리의 방위력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핵 무장론까지 나오는 걸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번 달에 또 다른 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17살 유동현 군이 사흘 만에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고 믿고 찾아다니던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15km를 홀로 걸어간 유군이 어떻게 숨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정박한 어선들 사이로 구급차가 보입니다. 구조대원들이 흰천으로 가린 들것을 차에 싣습니다. 지난달 29일 실종된 17살 유동현 군입니다. 유군은 오늘 오후 집에서 약 15km 떨어진 서귀포시의 한 포구 앞 바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투명 카약을 이렇게 타시는 분이 사람 같은 형상이 물밑에 있다고 신고했고 제트스큐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그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유군의 행적을 쫓던 경찰과 아버지도 오늘 바다 주변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동현아! 동현아! 시신 발견 불과 1시간 전. 인근에서 만난 아버지의 걱정은 더 안타깝게 들립니다. 어떻게 물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지 진짜 좀 걱정입니다. 경찰은 유군이 발견 당시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당시 입고 있던 파란색 웃옷과 검정색 반바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군은 집에서 약 15km가량 떨어진 곳까지 걸어간 것으로 인근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군이 어떻게 숨지게 된 건지 또 범죄와 연관된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3명이 사망한 서울 목동의 빗물 펌프장 사고 당시에 현장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하 40m 공간에는 바깥과 연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었습니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서 번 돈을 붙이던 20대 미얀마 청년이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들을 수습해 올라옵니다. 구급 차량이 사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요구조자는 지금 저희 구조대원 투입 후 200m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이 시작되고 21시간 만입니다. 노동자들은 수문이 열린다는 걸 미리 알지 못한 채 지하 40m로 들어갔습니다. 바깥과 연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도 없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시공 상황에서는 상부에서 터널 하부에는 전달할 수 있는 연락망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튜브나 구명보트 같은 구조 장비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시공사와 지자체는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수문 개방 어떤 이런 제어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양천구하고 서울시하고 현대가 합동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어제 집중호우로 경기 연천의 임진강에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죠. 그런데 이를 알리는 재난 문자를 마을 이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만 받았고 대부분의 주민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최고 1.3m, 평소보다 6배가량 높았습니다. 올해 첫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연천군청은 대피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 옆의 주민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군청에서 문자를 안 받는데요. 당연히 받고 싶죠. 여기가 이제 위험 지역이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청은 이장과 공무원 등에만 대피 문자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장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주민들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 이제 이장님들한테 가고요. 이장님들께서 이제 가내 방송이나 이 마을 이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부 같은 거 내면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 뜻인데 큰 적응 아니면 안 하지. 거의 안 하죠.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광역지자체는 통신사의 기지국을 이용해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는 이런 권한이 아직 없습니다. 다음 달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전파하는데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서울 곳곳에는 구명 장비를 넣어둔 인명구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뉴스 미션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어제처럼 갑자기 하천이 불어나서 위급해지면 재빨리 꺼내 쓰라고 만든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제 기능을 잘 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잠긴 자물쇠를 풀거나 담을 넘어야만 쓸 수 있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뉴스 미션 이수진 기자입니다. 사용법이 적힌 안내 스티커는 빗물에 지워졌습니다. 소방서와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문구만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랑천 월릉교 옆에 있는 인명구조함입니다. 지난해 8월 이 인명구조함 옆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40대 남성 한 명이 휩쓸려 숨졌습니다. 월계일교 부근 구조함입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누구나 사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지 직접 던져봤습니다. 줄이 매듭으로 묶여 있어 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 둘, 셋! 매듭을 미처 다 풀지 못해 구명환을 멀리 던지지 못했습니다. 아예 접근이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찼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설공단이 설치해놓은 인명구조함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담장 너머에 있습니다. 곧바로 손이 닿지 않아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담을 넘어서 이곳에 오는 데까지 약 20초가량이 걸렸습니다. 최근까지 절반 정도의 인명구조함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고난이 걱정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관리당국은 비상시 유리덮개를 깨고 쓰면 된다면서도 오늘 대부분의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그나마 인명구조함이 설치된 곳은 나은 편입니다. 필요한데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정릉천은 평소에 수심이 깊은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북한산 지류가 합쳐지면서 유속이 빨라지는 곳입니다. 어제 모습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다리까지 물이 들어차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지만 어디에서도 구조함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강에 설치된 구조 도구입니다. 사고 발견 즉시 곧바로 던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관함을 깨거나 복잡한 매듭을 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정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려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치된 인명구조함이 필요하다고 구조 담당자들은 말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술에 취한 한 승객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다 체포됐습니다. 기사는 얼굴을 맞아서 안경이 벗겨지고 머리도 뒤로 젖혀지며 앞을 보지 못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한 손님이 택시에 탑니다. 10분쯤 지나 갑자기 몸을 일으킵니다. 뭐 하세요? 연락.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앉아 계시라고요, 어르신. 손님이 택시기사의 얼굴에 손찌검을 합니다.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폭행이 이어집니다. 신고하려는 찰나 아니 그 교차로 사거리인데 제가 지금 택시기사한테 승객한테 쫓긴다고 있어요. 머리채를 붙잡힙니다. 신호도 파란불로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안경이 벗겨지다 보니까 차를 먹고 세워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죠. 잘 맞아주고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운전 중 벌어진 아찔한 상황은 600m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아슬아슬한 폭행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신발을 휘두릅니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만취한 이 남성을 일단 돌려보냈고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서울 강남의 15층짜리 건물 곳곳에서 금이 가고 물이 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로 옆 공사장에서 발파 공사를 한 뒤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2004년에 입주를 시작한 서울 역삼동의 한 건물. 이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물이 샌다는 민원이 최근 이어졌습니다. 지하 1층을 가봤습니다. 이곳에는 한 사찰이 들어와 있는데 무너질 수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내부는 심각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법당 앞으로 양동이 10개 정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물이 닿지 않도록 비닐을 깔아뒀는데요. 이 양동이 안엔 어디서 왔는지 정체 모를 물이 이렇게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비닐을 깔아뒀는데도 계속 미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걸레도 바닥을 닦기 위해 놔뒀는데 항상 이렇게 물에 젖어 있어서 짜기만 해도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벽지 안에는 물이 고였고 살짝 찢자 콸콸 쏟아집니다. 지상의 오피스텔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보일러가 새거나 보일러 배관이 잘못돼가지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니까 배관에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복도의 벽엔 금이 갔고 천장 일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예 쏟아졌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흉하니까 관리실에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도 갈라진 틈으로 누런 물이 떨어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주민들은 바로 옆 공사장을 의심합니다. 한 건설사가 오피스 빌딩을 지으려 발파 작업을 시작한 석 달 전쯤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불안한 주민들은 그대로 살아도 되는지 안전진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사의 말은 다릅니다. 누수가 이전부터 있었는지 공사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원인을 밝히자는 건설사의 제안을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과 건설사의 주장이 부딪히는 사이 금 가고 물 새는 위태로운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북 경주는 36.7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물러가지 않으면서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기자가 야간 개장을 한 속초 해수욕장에 나가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 지난주에도 거기에서 더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야간 개장을 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바닷물 속에 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지난주 중계 때는 이렇게 발 정도만 담글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허용된 구역 안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m 정도 떨어진 저 주황색 공모형의 부표까지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지난달 27일부터 이곳 속초해수욕장은 밤 9시까지 물놀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야간 개장에 들어간 건데 강원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 중에서는 이곳 속초가 유일합니다. 이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 1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백사장에도 더위를 피하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백사장의 온도를 좀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발바닥이 뜨거워서 오래 서 있기가 좀 힘들 정도였는데 같은 시간에 바닷물 온도는 23도였습니다.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바다를 찾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조승현 기자도 좀 시원해 보이는데 오늘 전국이 더웠지만 그중에서 가장 더웠던 곳이 경주였던 거죠?
네, 오늘 가장 더운 곳 말씀하신 대로 경북 경주였습니다. 낮에 최고 기온이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강릉이 36.4도, 포항 36.1도, 그리고 이곳 속초도 35.6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했던 중부지방도 오후엔 기온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그야말로 찜통 같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불쾌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상태였습니다. 이 더위가 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8.1도로 12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또 그 밖에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도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네, 이렇게 밤에도 덥고 내일도 뭐 더울 걸로 보이는데 근데 내일은 잠깐 비 소식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일도 덥습니다. 이 서울이 33도, 대전과 광주 35도, 그리고 경북, 경산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낮 동안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전국이 맑습니다. 대신에 서울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는 이어질 거라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네, 속초 해수욕장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신 강원 동해안뿐 아니라 전국이 다음 주 내내 더울 거라는 예보입니다. 이 같은 폭염의 피해를 입는 이른바 폭염 위험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폭염 위험이 급증할 거란 예측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지난해 폭염이 몰고 온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더위 때문에 구토, 설사 같은 온열 질환을 겪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예년의 4배가 넘었고 산업 피해도 컸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더 자주, 강하게 찾아와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2021년부터 2030년 사이 폭염 위험지도입니다. 과거에 비해 붉게 표시된 지역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서울과 광주, 충남의 일부 시군구가 새롭게 포함되는 등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 48곳으로 배 이상 많아진 겁니다. 폭염 일수가 늘어나거나 노인, 야외 노동자 비율이 높아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곳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의 빈도 및 강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옥상에 온도를 낮춰주는 페인트를 칠하는 등 우리 생활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대학교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만든 이른바 강사법이 오늘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강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사 숫자를 크게 줄이고 있는 겁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대학교 시간 강사들이 79일째 천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 사립대에서는 이 강사법을 빌미로 해서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습니다. 420명에서 202명만 남았고요. 또 다른 대학 캠퍼스에서도 텐트 농성이 이어집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에는 최소 1년, 길게는 3년 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때 임금을 줘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오히려 강사를 줄이거나 채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2011년 약 11만 2천 명이었던 시간 강사는 지난해 7만 5천 명까지 줄었고 올해는 1만 명 넘게 강사 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학생들은 이런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교직 이수에 꼭 필요한 과목의 강사가 아직 배정되지 않아 졸업을 미뤄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문의를 해봤더니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서 교원 채용에 변화가 생겨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법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면서 교육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주장하는 추가 비용과 2천억 원 넘게 차이가 나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주사기 하면 떠오르는 날카로운 바늘 대신에 붙이기만 해도 약물이 투입되는 패치형 주사기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독사의 독특한 어금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패치 형식의 미세 주사기입니다. 가볍게 피부에 붙이기만 하면 체내로 약물이 들어갑니다. 손톱만한 면적의 바늘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바늘이 워낙 작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현미경으로 50배 확대하면 머리카락보다 얇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늘 직경은 50 마이크로미터, 바늘이 피부에 찔리는 깊이도 300 마이크로미터로 미세합니다. 기존 주사기와 달리 별도의 압력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사기가 찌르는 깊이가 300마이크로보다 작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통증이나 거부감이 없습니다. 현재 보편적으로 쓰는 주사기는 1852년에 개발됐습니다. 어금니에서 독을 압력으로 밀어넣는 독사액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패치형 주사기는 앞 어금니를 쓰는 일반 독사가 아니라 입안 쪽 뒷어금니를 쓰는 독사액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힘을 주지 않고도 미세한 홈이 파인 어금니에서 독이 흘러나가는 걸 확인한 겁니다. 홈을 따라서 독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피부에 자연스럽게 이제 외부에서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패치형 주사기는 오늘 사이언스 자매지 중개의학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비소나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에 중독이 되면 가볍게는 구토 증세부터 심하면 마비 증상까지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중금속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는 식품에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왕이면 섭취를 줄이는 게 좋겠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상화 기자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 살기,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살기 흔적만 발견돼 왔는데 실제 모습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회갈색 털의 갈색 줄무늬, 풀숲에서 작은 동물을 날렵하게 물고 앞발로 누릅니다. 멸종위기종 2급 사기입니다. 지난 6월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소나무 숲에서 사기 사냥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카메라를 쳐다보고 이빨을 드러내기도 하고 카메라 옆을 유유히 지나기도 합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측이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공원 내 사구와 습지에 10대의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 사계 서식 흔적이 꾸준히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배설물 등 흔적만 나왔는데 실제 모습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 지역의 생태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역이라는 것을 봐요. 이곳에선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와 2급 수리부엉이도 관측됐습니다. 공원 측은 사기 안전하게 지내도록 서식지 근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지난달 초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규모가 우리나라의 3분의 1 크기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접근이 어려운 곳이어서 불은 더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산에서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이 한 달 가까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버린 숲이 300만 헥타르, 우리나라 면적의 약 3분의 1에 이릅니다. 러시아 당국은 30도 넘는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번개가 치며 불이 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가 땅에 닿기 전에 증발되는 마른 폭풍이 일어나 불이 빠르게 번지기도 했습니다. Мха много подроста. Пожар очень быстро скорость набирает. И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конечно, очень сильно влияют. 불이 난 447개 지점 가운데 300개 지역은 접근이 어려워 진화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Из-за сильного задымления и плохой видимости не во вс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удается выполнить посадки. 러시아 당국은 해당 지역들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산불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 전 세계의 기후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지난 5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보석으로 풀려난 선장을 다시 조사해 구속하면서 과실치사 외에 뺑소니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2분 전남 여수의 백금포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 하던 11살 A양과 9살 B양 자매가 바람에 떠밀려 1km 떨어진 먼 바다로 밀려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자매를 구하려다 물에 빠진 아버지와 자매 모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명 아이디 수백 개로 경쟁업체 강사를 비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는 대입 국어 강사 박광일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어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박 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집단 발병한 A형 간염 환자가 일주일 사이에 3배로 늘어났습니다. 부산시는 수영구의 한 고깃집을 이용한 손님 가운데 A형 간염에 걸린 사람이 지난주 19명에서 현재는 7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애초 반찬으로 나간 중국산 조개젓갈을 발병 원인으로 봤는데 식당에서 이미 모두 버린 상태여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한복판에선 평화의 소녀상. 오늘부터 나고야 전시장에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2시간 전에 개막 첫날의 전시가 끝이 났는데요. 일본 관람객들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나고야에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주먹을 꼭 쥔 단발머리 소녀. 어린이들이 그 옆에 앉아 똑같이 주먹을 쥐어봅니다. 아이를 낳은 여성은 소녀상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소녀상은 일본에서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앉아있는 소녀의 뒤에 들이운 그림자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이 평화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보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도 함께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反日のイメージがすごい強かったんですけど、その12の象徴のその意味を見たときに、こんなになんか細かくというか。 이번 전시의 제목은 표현의 부자유. 소녀상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진, 일본 군마현에 있는 조선인 강제 연행 희생자 추모비를 상징한 작품 등 일본이 불편해할 만한 전시였습니다. 사실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 긴장이 이어지면서 일본 우익 쪽 인사들이 이런 전시를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やはり公共の美術館でやるということで、見る人の安全とかを考えて美術館としては 그러나 전시 첫날엔 반발하는 사람들보다는 소녀상을 처음 마주하며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더 봐야 되는. 그래도 모를 일본 내 반발을 우려해 관람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시장을 지킬 계획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매일 등산 아닌 등산을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출구로 가려면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건 물론이고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어쩌나 아찔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놀랐어요. 저기를 올라갈 수 있나. 인천 지하철 2호선 성남역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출구는 총 2개인데 두 곳 모두 계단이 100개가 넘습니다. 숨이 넘어간다고 해서 깔딱계단이란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137계단. 직접 세워보시면? 네, 직접 세워. 딱 숨 차다 할 때 끝나더라고요.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계단은 이용 한 번,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죠. 겨울이었는데 겨울도 땀날 정도? 배낭을 메고 등산하듯 오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계단길이 이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여기 처음 와보셨어요? 어떠세요, 계단? 엘리베이터를 찾지 못해 걸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난 모르고 여기 지리를 몰라가지고. 네. 저기 있구나 근데 몰라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기 경쟁도 치열합니다. It's a rush, a lot of people. I'm tired. 인근의 인천 가좌역과 서부 여성회관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대신 17인승 엘리베이터가 출구마다 2개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한 2개밖에 없으니까 이용하는 승객에 비해서 너무 적다. 불편한 뿐이 아닙니다. 안전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는 화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히 이동하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막상 밖에 나가서 계단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폭이 굉장히 좁고 가팔라서 빠르게 대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너무 길어서 하다가 못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출구가 도로 한가운데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네, 제가 지금 계단을 겨우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보다시피 출구 바로 앞이 1차선 일방통행로입니다. 이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무심코 건너다간 사고가 날 위험도 있습니다. 모두 공간이 부족해 발생한 상황입니다. 해당 구간들은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놨습니다. 자리가 없어 에스컬레이터도 만들지 못하고 출구도 비좁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편의 위주로 예산을 따기 좀 힘들어요. 시에 돈이 없어서 예산도 잘 안 세워주고 그런 실정이죠 지금. 10년 전 개통한 1호선의 한 출구는 또 다른 이유로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이곳은 인천대입구역 2번 출구 앞입니다. 인근에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5천여 세대 아파트 단지까지 있어서 이용객이 많은 출구 중 하나인데요. 이곳 역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 설계될 때 임시 출입구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계획할 당시 지상 출입구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도시 경관을 위해서입니다. 대신 인근에 들어설 건물 지하로 연결 통로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시로 출입구를 만들어 놓았고 이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 개발이 되면 거기에 이제 또 에스컬레이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설치를 안 했던 거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가장 우선돼야 할 공공재인데 당초 잘못된 설계로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성합니다.